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겪고 아이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25살,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이사도 자주 가고 힘들었거든요. 엄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가끔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나와 동생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까지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엄마는 저와 어린 여동생을 건사하기 위해 동네 작은 세탁소에 취직해 밤낮으로 일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좀 크고 나서는 엄마가 따로 세탁소를 개업하셨고 그때부터는 저도 세탁소로 가서 엄마를 많이 도왔어요. 희미한 세제 냄새와 눅눅하고 습한 세탁소의 공기, 그것이 제 10대 시절의 기억이 아닌가 싶어요. 넉넉지 못한 형편의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대학은 꿈도 꾸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조리학과 입시 요강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대학에 가서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며 그 꿈은 조용히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의류회사의 자재창고 관리직으로 취업해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적성도 아니었고 그저 돈을 벌려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팍팍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었죠. 그런 현실 속에서 제 유일한 위안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온 남자친구인 하민준이었습니다. 꿈 많은 민준이를 보며 대리만족을 얻었다고 할까요? 민준이는 인디밴드에서 기타를 치며 뮤지션의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축제 때 기타 하나를 들고 무대에 올라 자작곡을 부르던 그의 모습에 반한 이후로 저는 그의 가장 열렬한 팬이자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바삐 일하고 녹초가 되어 퇴근하면 민준이는 어김없이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민준이와 함께 길거리에 서서 떡볶이도 먹고 커피를 한 잔 사서 공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면 소소하지만 참 행복했었죠. 특히 민준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는데 그 얘기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나중에 큰 무대에 서게 되면 제일 앞자리는 무조건 네 거야, 항상. 알았지? 그래, 고마워. 응원 열심히 할게. 나 그런 거 하고 싶다. 멋지게 콘서트를 열어서 거기서 너한테 프로포즈도 하는 거지. 생각만 해도 좋네. 민준이의 눈빛은 반짝거렸고 저는 그런 열정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무관심했지만 저는 늘 그의 공연에 가서 박수를 쳐주고 그의 음악을 열심히 들어주었죠. 아직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들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민준이에게 나름의 도움을 주려고도 많이 노력했어요. 제 월급도 워낙 작은 데다 생활비를 보태야 해서 여유가 없었지만 그 돈을 쪼개 민준이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밥도 사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제 나름대로는 뒷바라지를 한 거였죠. 그렇게 지내던 와중 저희에게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두려움과 기쁨이 묘하게 뒤섞이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이를 어쩌나 싶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민준이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민준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의 첫 반응은 꽤나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에 늘 밝은 사람이었는데 제 임신 소식에 몹시 당황하고 굳은 얼굴이었기에 저도 심장이 철렁했죠. 하지만 민준이가 고민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임신.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나중에 결혼하려고 했었잖아. 그걸 좀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나 설렘 대신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책임감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책임지겠다는 말이 고마웠고 민준이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저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지는 꿈에도 몰랐죠. 처음 찾아간 시댁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세탁소를 운영하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세탁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시는 듯 미간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민준이에게 들었겠지만 우리는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고 민준이네 형은 대기업 다니거든. 알지? 그런데 소희는 어느 학교 나왔어? 아마 민준이에게 들어서 제가 고졸이라는 걸 아실 텐데도 일부러 물어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을 걸 듣기라도 한 양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막 하시고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뱃속에 애만 가지면 그만인가. 내가 미치겠다 아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쨌든 임신을 했기에 결혼은 허락해 주셨어요. 애당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코 환영받지 못한 결혼이었고 시집살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지만 저보다 3살이 많았던 형님도 저를 몹시 무시했어요.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형님과 원래 따로 나가서 살았는데요. 아주버님이 주식을 하면서 돈을 크게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던 저와 민준이도 시댁에서 같이 살았고요. 한마디로 한 집에 3식구가 같이 살았던 겁니다. 형님은 깍쟁이 같은 외모였고 엄청 얄미운 성격이었어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고요. 저는 어머님 시집살이에 형님 시집살이까지 견뎌야 했죠. 어머, 동서, 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했지? 아, 상고. 대학은 안 나왔고? 아, 힘들었겠다. 졸업하고 바로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느라.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잘 없어서. 그래도 이만하면 동서 결혼 잘했네. 뭐 도련님 몰래 임신 일부러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니지? 라는 식으로 저에게 모욕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늘 주눅이 들었고 서글픈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연습과 공연을 핑계로 매일같이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왔거든요. 막상 결혼해보니 남편에게선 가장의 책임감이라고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철없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꿈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모든 게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의존적이고 생각도 없고 이기적인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시댁의 무급 가정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상을 차리고 아주버님 출근 셔츠까지 다려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난 그릇을 홀로 치우고 온 가족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어요. 그맘때 형님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하고는 5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죠. 똑같이 임신을 한 며느리였지만 대접은 아예 딴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을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유기농 과일이며 한우, 값비싼 영양제를 사다 주셨어요. 저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죠. 마치 저는 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처럼요. 게다가 제가 하루 종일 반복되는 가사일에 지쳐 있을 때면 어머님은 혀를 차며 구박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유나는 옛날엔 밭일 하다가도 애 낳으러 가고 그랬다. 요즘 것들은 하여튼 너는 곱게 자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골골대니? 그래서 애가 제대로 크겠어? 세 식구나 같이 사는 온 집안일을 저한테만 다 시키시면서도 어머님은 늘 저런 식으로 저를 구박하고 혼을 내셨어요. 저는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산후조리원도 어머님의 구박 때문에 딱 일주일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2주 정도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가 크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나,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무슨 2주일씩이나? 그거 네 돈이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2주일이나 있겠네 어쩌네 그딴 소리를 해. 참 뻔뻔도 하다. 니네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던지. 라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조리원에는 일주일 정도 있었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어떤 도움 없이 혼자서 아이도 보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빠듯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출산 후였지만 살이 되려 쑥쑥 빠질 정도로 힘들었죠. 그런데 몇 달 후 형님도 아이를 출산하셨는데 형님은 무려 3주나 조리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아이 낳고는 잘 쉬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시부모님이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형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고부터는 저희 아이의 조카까지 제가 다 돌봐야 했습니다. 형님은 툭하면 출산 후 몸이 안 좋다며 좀 쉬겠다고 하셨고 저는 5, 6개월 정도 터울밖에 안 되는 두 어린 아기를 돌보느라 잠시도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신 키워줌에도 형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또 힘들게 했죠. 동서는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기저귀 하나를 가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애기들 응가하고 나면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 거 몰라? 애가 불편해서 울고 난리치고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우리 아들 엉덩이 짓 물으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동서, 분유 먹이고 나면 꼭 트름 시켜야 된다고 했지. 매번 제대로 트름 시키는 거 맞아? 왜 동서가 우리 도영이한테 분유 먹이고 나면 꼭 토하는 거야?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분유양 맞추는 거 멍청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내가 보는 앞에서 해봐. 제대로 하는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대놓고 하녀 취급을 하고 늘 인상을 찌푸리며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을 했죠. 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이 형님 편만 들면서 저를 같이 나무라셨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미덥지 않아 하고 그러면서도 육아며 집안일은 다 저에게 넘기고 본인들은 편한 생활을 즐겼죠.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고 산후 우울증까지 겪으며 매일 밤 아기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혼 생활 4년이 다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명 뮤지션에 문화센터 같은 데서 노래 부르거나 공연하면서 받는 몇십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시부모님에게 생활을 기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더 이상 희망과 꿈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쨌든 생활비 내주고 하니까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술과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는 책임감 없는 가장일 뿐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좀 컸기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라도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반대를 하더군요. 애는 누가 보냐고요. 제가 일하러 나가버리면 집안일이나 형님네 아이 육아까지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저를 일도 못하게 막는 거였죠. 너무 힘들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몇 년이나 살아서인지 적응된 채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제 결혼 생활을 흔들 첫 번째 사건이 생겼죠. 저는 모처럼 딸아이와 함께 남편이 공연을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남편에게 말 안 하고 들른 것이었죠. 좀 놀래켜줄 생각도 있어서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남편이 같은 밴드의 여자 보컬과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해주고 싶어 찾아간 건데 뜻밖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죠.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따졌고 남편은 바람 피는 거 아니라며 그냥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친한 동료 사이에 장난 좀 친 것뿐이잖아.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 브루스를 쳐놓고 그게 장난이야? 말소리 좀 줄여. 사람들 다 보잖아. 여기 내 직장이야. 쪽팔리게 진짜. 쪽팔려? 그런 짓 하다가 걸려놓고 큰 소리 나는 건 쪽팔려? 아 시끄러워. 그리고 너 때문에 여기 온 내 팬들이 나 유부남인 거 다 알겠다. 팬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몇 없는 한 줌의 팬들이 자기 와이프와 딸보다도 중요할까요?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으면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야 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처럼요. 게다가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관객들에게 알려져 인기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말에 크나큰 상처와 실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저와 딸은 그저 방해만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지겹다. 너랑 결혼하면서 내 인생도 조졌어. 차라리 그때 애를 지었어야 했는데 너랑 결혼하면서 내 인생도 꼬였다고. 라는 겁니다. 뻔히 옆에 딸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에게 경악했죠. 아무리 딸이 어려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죠.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함해서 망연자실하게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저와 딸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말도 못할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도 있고 이혼을 결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바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 딸에게 애착 인형을 직접 만들어 주었는데요. 딸은 그 인형을 몹시 좋아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딸에게는 몹시 소중한 인형이었죠. 그런데 그날 조카가 그 인형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카는 아들이고 평소에 공룡이나 로봇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애가 들고 다니는 인형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인형을 갖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억지로 뺏으려고 했죠. 조카는 온 가족이 어와둥둥하니 제멋대로였고 저희 딸을 잘 밀치거나 때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도 가족들 아무도 제지 않았고 저만 속으로 너무 속상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저희 딸도 참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도 인형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투닥거리다가 저희 딸이 확 인형을 당겼거든요. 그 바람에 조카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살짝 부딪힌 조카가 찢어질 듯 울었고 그 울음소리에 방에 있던 어머님이 급하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이 서 있고 조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 딸아이의 머리통을 확 때리는 겁니다. 이놈의 기집애가 누굴 밀어 누굴! 어머님이 고함을 지름과 동시에 아이도 으앙하고 눈물을 터뜨렸는데 그걸 주방에서 지켜본 저도 너무 놀라 얼어붙었죠. 조카는 울면서 제 딸 손에 있는 인형을 달라고 징징거렸고 어머님은 울고 있는 제 딸 품에 있는 인형을 확 뺐더니 조카에게 주는 겁니다. 못돼 처먹은 게 누굴 닮아 이 모양이야. 그걸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켜켜이 쌓아왔던 서름과 모욕감, 억울함이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느낌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내 아이까지 무시하고 건드렸다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달려나와 울고 있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님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 딸 때리신 거죠? 어머님은 제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독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때렸다. 어디 싸가지 없이 동생을 밀고 있어. 애미가 저 모양이니 애도 똑같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나가드릴게요. 2번 다시는 어머님 아들 얼굴 볼 일도 이 집 문턱 넘을 일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손녀 얼굴도 저도 안 보게 해드릴게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를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옷가지와 기저귀, 그리고 제가 밤새워 만들어줬던 그 애착 인형을 낡은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님은 밖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싹 무시하고 짐 챙겼습니다. 챙기고 보니 참 보잘것없더라고요. 지난 4년간의 내 삶이, 내 결혼 생활이 고작 이 짐가방 하나구나 싶었죠. 저는 거품 물고 난리치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아이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죠. 짐 싸들고 아이와 함께 온 저를 본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와 제 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야 저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남편은 술에 취해서 혀가 꼬인 목소리더라고요. 왜? 또 무슨 일인데? 이혼하자. 서류 준비해. 뭐라고? 이혼하자고. 제가 갑자기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고 자기 엄마랑 싸웠다더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냐고 묻더군요. 엄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들어보니 별일도 아닌데 왜 이 난리냐고 하면서요. 너한테나 별거 아니겠지. 나는 니네 엄마 니네 형수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 내 딸 생각해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어제 니네 엄마가 내 딸한테 손찌검까지 하더라. 그런데도 이게 별게 아니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너는 그러고 살아.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너네 가족들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런다고 이혼해? 그래. 너도 그랬잖아. 결혼 괜히 했다고. 후회한다고. 제 말에 남편은 지가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좋아, 이혼해. 누가 아쉬워?
나도 너 만나서 인생 꼬인 사람이야. 네가 임신해서 결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나 지금쯤 헐헐 날아다녔을 거라고. 이혼! 그래 해! 나야말로 땡큐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바로 협의혼을 준비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었고 양육권과 친권도 주저없이 다 포기하더라고요. 양육권도 친권도 남편에겐 귀찮은 짐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법원에서 서류 몇 장으로 허무하게 결혼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허무한 정리 끝에서 이걸 왜 못하고 참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구했습니다. 친정에서 살기는 살아도 엄마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설거지와 재료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와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되고 힘들다 해도 눈치 보며 무시당했던 시댁에서의 생활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쪼개 요리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유난히 김밥을 좋아했었는데요. 그맘때 딸에게 건강하고 특별한 김밥을 싸줄 수 있게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을 조합해서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한 거죠. 제 딸이 제가 만든 김밥을 먹고 엄마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해줄 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에게 식사를 차려주면서 그 사진들을 제 개인 SNS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으로 올리기 시작했던 건데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김밥이 너무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레시피 좀 알려달라. 판매도 하시냐는 댓글들이었죠. 저는 꾸준하게 김밥도 올리고 레시피도 올리고 팔로워 수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이 반찬부터 도시락 만드는 재료 등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협업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공동구매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는 그러한 협업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구매도 시작하고 작은 개인 판매창을 열어 조리 도구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친정의 좁은 부엌이 제 첫 사업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김밥집을 아예 오픈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빚을 좀 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김밥집을 열었고 SNS로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SNS를 보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먹어본 분들도 꾸준하게 찾아와 주셨죠. 저희 김밥집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나중에는 엄마도 세탁소일을 정리하고 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도 하나둘 구했습니다. 늘 주문이 쌓이는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의 김밥을 먹으러 찾아와 주시는 손님을 보며 어쩔 땐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에서 그토록 구박받던 천덕꾸러기인 제가 이렇게 보란듯이 가게도 성공시키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요. 저희 김밥집은 나름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분점도 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포장 손님, 배달 손님, 단체 손님도 정말 많았죠. 저는 꾸준히 신메뉴를 개발했고 홍보도 꾸준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대형 식품회사에서 제 김밥의 가치를 알아보고 프리미엄 밀키트로 출시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저희 동네, 저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당연히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풀렸고 새로 개발한 신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회사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였고 잠시 통화를 하려고 서 있었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공교롭게도 전시모와 형님인 겁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동서네요, 어머님. 동서 오랜만이네. 아무렇지 않게 아는 척을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손에 신제품으로 만들어 온 김밥통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비웃는 겁니다. 그거 뭐야? 김밥? 아, 맞아. 전에 도련님한테 건너드렸던 것 같은데. 동서 무슨 분식집인가 김밥집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배달 온 거야? 그런가 보다. 밥밖에 못하는 밥순이가 나가서 뭘 하겠니? 그래도 김밥집에는 취업돼서 다행이네. 라며 노골적으로 비웃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데 그때 마침 상품개발 팀장님이 오다가 저를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오시더라고요. 대표님 오셨어요. 회의 시간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안 오셔서 내려와 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잠깐 통화 좀 하느라. 괜찮습니다. 얼른 올라가시죠. 대표님이라는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은 황당한 얼굴이더라고요. 팀장님은 옆에서 멍청하게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 같이 온 분들이신가요?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제 팔을 잡는 겁니다. 대표? 무슨 대표? 네가 무슨 대표야? 그 말에 팀장님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 팔을 잡고 막 따지듯 묻고 있으니까요. 이거 놓으세요. 아니 말해봐. 네가 무슨 대표라는 거야? 김밥집에서 시다나 하는 게. 그 말에 옆에 있던 팀장님도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제지를 하더라고요. 저기요 아주머니. 저희 시간 없는데 대표님 손 좀 놓아주시죠. 대표님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보이시는데.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저 잠깐만 얘기하고 금방 갈 테니 먼저 올라가시겠어요? 이건 샘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팀장님은 그 둘을 이상한 얼굴로 쳐다보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가자마자 전시모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네가 무슨 대표라는 거야? 저는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환한 미소로 조근조근 말해주었죠.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뭘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너 무슨 김밥집에서 일한다더니 대표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그런다. 궁금해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김밥집에서 시다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랑 협업해서 전국적인 제품 출시하고 있고요. 그쪽 집 나오고 나니 일이 아주 술술 풀려요. 그쪽 집에서 무시당하고 밥순이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아휴, 볼 것도 없으면서 사람 무시하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몰라? 뭐라고?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동서는 누가 동서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말인데 애 교육 똑바로 시켜. 부모가 싸가지가 없으니 애도 그렇겠지만 네 자식 손버릇 안 좋은 거 그거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궁금한 거 끝났으면 이만 들어갈게요. 난 그쪽들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제 할 말하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당당하게 본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전 남편에게서 구질구질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몇 년 만에 듣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소희야, 나야 민준이.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얘기 들었어.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며? 돈도 엄청 잘 번다고 그러던데. 그 김밥
네가 만든 건지 몰랐어. 나도 몇 번 사 먹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 하긴 네가 음식도 잘하고 손맛도 좋고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성공시키다니 난 네가 그런 쪽으로 감각이 있는지 몰랐어.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어? 그래, 많이 먹어. 이만 끊을게. 잠깐만 소희야. 우리 혜진이는 잘 지내지? 라면서 갑자기 저희 딸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딸을 거론한다는 게요. 우리 혜진이? 애 필요 없다고 양육권이랑 친권부터 포기했던 게 넌데 이제 와서 무슨 우리 혜진이야? 미안해. 내가 진짜 철딱서니가 없었다.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안 좋아. 우리 엄마랑 형수님 만났다고 했지. 사실 엄마랑 형수님 은행 가서 추가 대출 되는지 그거 알아보고 오던 참이었어. 형이 또 사고 쳤거든. 저번엔 주식 때문에 그 돈을 날려놓고 이제는 코인에 미쳐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금까지 다 날렸는데, 아니 지네 전세금만 날리는 건 둘째치고 엄마 아빠한테까지 손을 벌려가지고 대출을 낸 거야. 아무리 형이라지만 그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빚 때문에 우리 식구들 지금 길바닥 나앉게 생겼어. 진짜 환장하겠다니까. 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꼬라지가 됐다는 게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가 싶기도 한 겁니다. 누가 물어봤어?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아니, 엄마랑 형수님이 그러는데 너 완전 성공하고 돈방석 앉았다고 그러더라고. 엄마도 그때 일 너무 후회해. 너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손녀 임신해서 결혼했으면 우리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너를 팍팍 밀어줬어야 되는데 말이야. 미안하다. 나도 그때 너무 어렸고 그 상황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네가 뭘 한 게 없는데 뭐가 부담스러워.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나도 알지. 어쩌면 자기가 나한테는 복덩이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나 밴드 접었어. 멤버들도 다 흩어지고 요즘은 그냥 일용직으로 공사장 전전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 근데 나도 몇 번 먹었던 그 김밥이 네 김밥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내가 전에 들었을 땐 네가 무슨 김밥집인지 분식집인지 그런 데서 일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너 진짜 대박이다. 소희야, 너랑 헤어져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것 같아. 우리 혜진이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행복했을 때도 많았잖아. 그때는 돈이 없어서 사이가 좀 그랬지만 이제는 얘기가 다르잖아. 애한테도 아빠가 필요할 거고. 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예전에 밴드 생활할 때 제가 본인을 위해 용돈 주고 도와줬던 것처럼 또다시 저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와, 이런 뻔뻔하고 미친 기생충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어리숙해서 몰랐지만 이제는 치떨리게 다 경험하고 다 아는데요. 사람을 완전 바보 호구로 보나 싶어서 열받더라고요. 그가 말을 마치고 제 대답을 기다리며 훌쩍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얘기 다 했어? 하민준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당신들 사정이 어떻게 됐든 길바닥에 나앉든 굶어 죽든 그건 이제 나와 내 딸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버린 건 복덩이가 아니라 당신들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이고 운이겠지. 잘 살아. 아니 지금처럼 계속 불행하게 살아. 그게 당신들한테 딱 어울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실수로라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목소리 듣는 것도 치 떨리니까. 니네 가족들한테도 우연히 만나도 다시는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말한 저는 남편의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었기에 바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마지막 먼지 한 톨까지 깨끗하게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고졸이라고 가난하다고 저를 무시하고 집안의 하녀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저를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이 제게 통쾌함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더라고요. 저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진짜 제 인생을 살게 해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가 운영하는 김밥 브랜드의 대표이자 제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갈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제 아이와 함께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들 하죠. 함께 잘 살아보자는 같은 목표를 두고 으쌰으쌰 합심해서 열심히 살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놈의 돈 때문에 더럽고 치사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바로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특히 한 푼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남편 때문에 참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사람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나요? 원래 성격이 저러니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생각하며 애써 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정말 사소한 사건 하나로 인해 결혼 생활 내내 참고 참았던 그 서운함과 불합리함이 제대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고요? 바로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끼 산 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게도 그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지내세요. 다행히 친정집은 자가이고 아빠가 남기신 재산도 조금 있으셔서 저희 엄마는 엄청 풍족한 편까지는 아니시더라도 크게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노후 자금도 있으시고요. 엄마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엄마께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살림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새로 살 때도 보태주셨고 또 저나 저희 아이에게도 적지 않은 용돈을 종종 챙겨주셨거든요. 게다가 저는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아무런 불평 없이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저에게 저희 엄마는 늘 죄송하고도 한없이 고마운 존재시죠. 해드린 건 제대로 없으면서도 늘 도움만 받으니까요. 사실 저희 살림에 보탬이 되어주시고 또 아이도 자주 봐주시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 편이고
저도 엄마 얼굴도 뵐 겸 반찬이라도 얻어올 겸 해서 볼 일이 있으면 한 번씩은 꼭 들르는데요. 이상하게도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에는 거의 가질 않는 겁니다. 초반에 몇 번은 같이 가자고 물어봐도 주말에 겨우 이틀 쉬는데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컨디션이 영 안 좋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거의 빠지는 거죠. 사실 남편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이 일하는 데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다 제 전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회사가 쓰레기라서 너무 부려먹고 그만두고 싶다 등등 맨날 하소연하면서 힘들다는 타령을 하며 입막음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궁시렁거리고 힘들다는데 구태여 친정에 데리고 갈 마음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정에 갈 일이 있을 때면 아주 당연하게 저랑 아이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아빠 살아계실 땐 명절이나 생신 때 꼬박꼬박 찾아뵙던 남편이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 남으시니 정말 발길을 뚝 끊다시피 하더라고요. 홀로 남으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냥 바빠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지 하며 애써 넘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보통 친정에 가서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면요. 식사비는 거의 대부분 엄마가 내시거나 저희 오빠가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오빠는 작은 IT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사는 형편이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오빠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빠듯하게 사는 걸 알기에 오빠가 늘 선뜻 먼저 계산하곤 했던 거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 매번 엄마나 오빠한테 얻어먹기만 하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작정하고 제가 크게 한턱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 친정엄마 생신이기도 했고요. 엄마랑 오빠, 새언니, 조카, 저와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서 엄마가 평소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나왔는데 3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 오빠가 또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낸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정 그러면 반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됐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태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제가 그 정도도 못 내겠나요? 저도 엄연히 따박따박 돈 버는 직장인이고 이 정도 쓸 돈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분 좋게 카드를 긁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몸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묻는 거예요. 당신 맛있는 냄새 나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오늘 엄마 생신이라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한정식 먹고 왔어.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계산은 누가 했는데? 형님이? 아니, 오늘은 내가 냈어. 엄마 생신이고 매번 얻어먹는데 나도 한번 사야지. 그런데 제 말에 남편 표정이 확 굳는 겁니다. 당신이 냈다고? 얼마나 나왔는데? 한 30 정도 나왔어.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눈이 정말 쌍심지가 켜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30만 원? 그걸 당신이 다 냈다고? 제정신이야? 왜 그걸 당신이 내? 그것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라는데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친정 식구들한테 허구한 날 얻어먹고 도움받다가
밥 한 번 산 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요? 저야말로 황당했죠. 왜 그렇게 화를 내? 엄마 생신이라서 내가 한번 대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놀라고 화낼 일이야? 당신 돈 많아? 돈이 썩어 넘쳐나? 그리고 왜 그런 큰 돈을 쓰면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써?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야? 남편은 완전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금액이 300만 원도 아니고 또 남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식사 대접하면서 30만 원 썼다는데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이렇게 길길이 날뛸 일인가요? 너무 기막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만 들으면 제 남편이 평소에 동전 한 푼도 아까워하는 엄청난 짠돌이 같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시댁에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차라리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 짠돌이같이 굴었으면 이해나 하지. 시댁에는 세상 배포 큰 것처럼 굴거든요. 시댁에 가면요. 그게 외식이든 명절 음식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저희 집 카드로 계산합니다. 시댁에는 아직 결혼 안 한 30대 후반의 신우가 하나 있는데요.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남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놉니다. 그런데 신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라도 데려오는 날에는 아주 당연하게 저희가 더 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계산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당신들이 먼저 내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아주 당연하게 저희 부부가 내는 줄 아세요. 남편도 아주 당연하게 늘 본인이 계산하고요. 여태까지 늘 그래왔지만 저 그런 걸로 단 한 번도 별말한 적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요. 반면 저희 친정집에 갔다가 식사비가 나와도 남편 지갑이 열리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엄마가 계산하시거나 오빠가 계산할 때가 훨씬 많았거든요. 남편은 오늘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먼저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그런 식으로 저희 친정집에서는 온갖 도움은 다 받고 줄창 얻어먹기만 했는데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남편은 저렇게 정색하며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도 빈정이 상하다 못해 화가 나서 따졌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는 30만 원, 40만 원이 나와도 군소리 한 번 없이 당연하게 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내가 30만 원 쓴 건 그렇게 아깝고 화낼 일이야? 누가 돈 쓰는 게 문제래? 내가 언제 돈 아깝다고 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상의도 없이 당신 멋대로 그렇게 큰 돈을 쓴 게 문제라는 거잖아.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당신 아가씨가 뭐 해달라, 뭐 사달라 할 때는 나한테 상의 한 번이라도 하고 돈 줬어? 최소한 10만 원 넘어가는 돈이면 나한테 먼저 말하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논리대로라면. 남편에게 시댁에서 돈 낼 때 저한테 물어봤냐고 따지니 그건 당신도 같이 있는 자리였고 이미 서로 협의가 된 거잖아. 그리고 그건 우리 부모님이고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하는 거고. 이건 경우가 다르지. 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 정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기한테 말 안 하고 큰 돈을 쓴 게 기분이 너무 나쁘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 몰래 친정에 돈을 얼마나 더 써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저 웬만해서는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고 삭히고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싸움 자체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데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 다 했어? 나 몰래 돈을 써왔는지 어떻게 아냐고?
똑같이 맞벌이하고 나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왜 내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당신 허락까지 맡아가면서 써야 하는데? 금액이 크잖아. 30만 원이 애 이름이야? 시댁에서는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만 사드렸잖아. 당신 시댁에서 뭐 살 때 이거 우리가 내도 되느냐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 있어? 당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어버이날 때 그때마다 나가는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야? 우리 집 가면 당연히 우리가 사야지. 내가 장남인데. 그럼 그게 왜 당연한 건데 당신이 장남이면 당신 개인 돈으로 당신 부모님 챙겨. 왜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그렇게 턱턱 내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 아버님보다 돈이 더 많고 남아돌아? 아니, 장모님은 그래도 재산도 있으시고 형님도 사업 잘 돼서 여유가 있잖아. 우리 집이랑 같아? 그래서 당신 말은 시댁에는 우리가 당연히 돈을 펑펑 써야 되고 우리 친정집 가면 무조건 얻어먹기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야? 당신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해?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한테 말을 하고 썼어야 된다는 거잖아. 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사실은 처가에 돈 쓴 게 아까워서 그런 거면서 남편은 본인 불리하니까 제가 말 안 하고 쓴 것 때문에 그렇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죠. 이 더러운 싸움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썼느냐고 난리를 쳤지만 누가 봐도 그건 핑계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쓴 3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저러는 거였죠. 말도 안 통하고 인간 자체가 너무 치사하고 쪼잔해서 확 질려버린 저는 됐다, 그만 얘기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저보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경제관념이 없다며 계속해서 툴툴거리고요. 그날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제 가슴 속에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전에도 살면서 분명 부부인데도 남편이 참 치사스럽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런가 보다, 욕심이 좀 많고 자기 것 챙기는 데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늘 제가 참고 지나갔었죠. 하지만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면서 정작 저희 친정에서 제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심지어 저희 친정이 저희에게 도움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그 이중적인 태도에 정말이지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차가 2대 있는데요. 제 차와 남편 차 이렇게 각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정도 된 중고 소형차를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좀 더 안전하고 넓은 SUV 차량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아무래도 애도 크고 하니까 좀 더 안전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갑자기 차는 왜 바꿔? 지금 차도 멀쩡한데. 돈 아깝게 무슨 SUV야.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차값도 비싸고. 나는 반대야. 그래도 아이 안전 생각하면, 그리고 이 차도 중고라서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슬슬 장고장도 나기 시작하고. 정 바꾸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차 바꿀 여력 없어. 할부로 사는 것도 나는 절대 반대니까 당신 모아둔 돈 있으면 그걸로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애초에 남편에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나오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 아껴가며 따로 모아둔 비상금과 적금을 깨서 보태기로 하고
부족한 돈은 제 카드로 할부해서 저 혼자 갚아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차는 5년 정도 됐지만 제가 워낙 깔끔하게 타고 다녀서 상태도 아주 좋았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도 시세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걸 팔아서 새 차값에 보태기로 했죠. 그런데 그 전까진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제가 차를 중고로 팔기로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부모님께 제 차를 그냥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1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중고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차가 너무 오래된 데다 최근 들어 후진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져가 보니 문제가 많아서 수리 비용이 꽤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참에 다른 중고차라도 알아보시는 게 낫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마침 제가 차를 판다고 하니 그걸 그냥 자기 부모님께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이미 시부모님께 수진이 차 곧 바꾼다는데 그거 엄마 아빠 타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까지 다 드려놨다는 겁니다. 제 차인데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차를 왜 당신 마음대로 부모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해?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아니, 어차피 당신 차 바꿀 거잖아. 그리고 그 차 중고로 팔아봤자 얼마나 나와. 우리 부모님 지금 차 너무 위험해서 내가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마침 잘 된 거 아니야? 당신도 시부모님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거 중고로 팔 거고 그 돈으로 새 차 사는데 보탤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깟 중고차값 얼마나 나온다고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면서 이미 시부모님께 다 드린다고 큰 소리까지 쳐놨는데 그럼 자기가 뭐가 되냐는 겁니다. 제가 언제 드린다고 했나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싫다고 버티니 저보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시부모님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낡은 차를 불안하게 타고 다니시는데 그 모습이 불안하지도 않느냐면서 어차피 팔아봤자 푼돈 나올 거 그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남편의 행동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깝냐고요? 당연히 아깝죠. 제 돈 주고 산 제 차인데요.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며느리랍시고 시부모님한테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받아본 것도 없는데 멀쩡한 제 차까지 그렇게 공짜로 홀랑 드려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시댁은 저희 친정과 달리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퇴직하신 후에는 마땅한 일 없이 집에만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딱히 두 분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으셨고 살고 계신 곳도 전세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양가에서 뭐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만 시작하자고 저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집에서 해올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저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도움 전혀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시작해서 둘 다 정말 열심히 맞벌이하며 지금껏 살아왔던 거죠. 받은 건 하나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에 해드려야 할 것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댁만 가면 외식비든 뭐든 저희가 무조건 다 냈고요. 각종 행사 때마다 두둑한 용돈에 비싼 선물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시댁 제사 준비할 때 필요한 장까지 전부 저희한테 목록을 적어주며 장 봐오라고 시키실 정도였으니까요. 뭐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라도 바꾸실 일이 있으면 아주 은근슬쩍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 예, 우리 집 세탁기가 요즘 영 시원찮네. 빨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식으로 바꿔달라고 압박하시고요. 받는 건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 드려야 하는 것은 태산처럼 많았던 그런 불공평한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시부모님께 그런 엄청난 고마움을 느껴서 멀쩡한 제 차까지 공짜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남편 놈의 그 이기적인 태도도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30만 원짜리 밥 한 번 산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여 저를 죄인 취급하더니 자기 부모님한테는 멀쩡한 제 차를 공짜로 홀랑 드리자고요.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처음 말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돈 모아서 좋은 차로 바꾸자. 할부금도 같이 갚아나가면 되지. 라고 단 한마디만 했어도 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차 바꾸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선그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부모님 챙길 때는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지 라니요. 저는 정말이지 그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바닥까지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말로는 부부지만 끝까지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만 우선으로 챙기고 네 것, 내 것 철저하게 따지는 그 모습에 너무나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참고 희생만 하는 짓은 안 하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직접 제게 연락이 와서는 수진아, 네가 곧 판다던 그 차 말이다. 그거 그냥 너네 시아버지 타라고 주면 안 되겠니? 요즘 통차가 불안해서 내가 옆에 타지를 못하겠다. 라며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 팔아서 뭐 얼마나 대단한 돈 받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구느냐. 시부모가 고장난 차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너는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년이다. 별의 별 소리를 다 하시더군요. 마치 저한테 차를 맡겨놓으셨다가 다시 돌려봤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안 드리는 것처럼 저를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뭔가를 해드리면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안 해주면 그렇게 섭섭해하며 온갖 욕을 퍼부으시는 거였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그 집 식구들한테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시댁에 해다 날랐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안 해준다고 욕까지 처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해먹겠다 싶은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신우에게 2천만 원을 사업자금 하라고 빌려준 것이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저 몰래 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여동생한테 사업자금 보태랍시고 2천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대출까지 내서 빌려준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명의로 냈고 자기가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큰 소리 치는데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한테도 은근슬쩍 같이 갚자고 할 건데 진짜 확 질리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갈라서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저희 집 복잡한 상황을 다 아는 제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느냐, 뭐가 아쉬워서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이혼 안 하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해서 남편 없이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도 아니고 집안일이며 육아며 거의 모든 것을 저 혼자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혹은 무슨 호구 노릇을 자처하며 그렇게까지 참고 사느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왜 서운한 게 없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과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평생 참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 안 해봤겠나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늘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눈 딱 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되면 아직 어린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 클 것 같았거든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살겠지. 결혼하면 원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애써 저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하면서요. 하지만 그 일까지 벌어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밥 한 번 샀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따질 것이며 아내 차까지 자기 마음대로 시댁에 줘버리려고 한답니까? 게다가 제가 30만 원치 밥 한 번 샀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지는 지 여동생에게 2천만 원을 대출까지 해서 주다니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죠. 저 웬만하면 정말 꾹꾹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지만 한번 제대로 돌아서면 진짜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남편에게 정도 너무 떨어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속상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을 왜 유지해야 될까 싶은 겁니다.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고 제 능력으로 저희 아이 한 명 정도야 얼마든지 건사할 수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뭐 그리 큰 흠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챙기면서 시댁에 돈도 턱턱 잘만 내놓는데 저는 고작 친정에 밥 한 번 산 걸로도 온갖 눈치를 보고 욕까지 먹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억울하고 현타가 느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 떨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제 딴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터진 거죠. 그렇게 굳게 결심한 후에 남편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죠.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혼을 하자고? 이혼이 장난이야? 그건 핑계고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돈 들어가기 싫어서 꾀부리며 발빼려 하는 거 아니야? 라길래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네 부모님은 당신이 당연히 모셔야지. 그걸 왜 내가 모셔? 내가 당신네 집안 대리효도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야? 아니 며느리는 자식 아니야? 당신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인 게 누군데? 말 나온 김에 나도 더 할까? 당신네 부모님이 당신을 키워줬지 나를 키워줬어? 그런데 왜 그 효도는 내 돈까지 합쳐서 우리 공동재산으로 같이 하려고 드는데? 그래, 부모님한테 잘하고 효도하는 거 그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럼 당신도 나 키워주신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네 부모만 부모고 우리 엄마는 내 부모님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거야. 당신은 앞으로 당신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살 테니까. 각자 그러자고. 당신 그거 평소에 엄청 좋아했잖아. 네 돈 내 돈 나누는 거. 서로 갈라서서 그렇게 살자고.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고 저보고 당신이 뭘 그렇게 시댁에 잘했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나 참,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잘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는 본인은 저희 친정엄마께 살갑게 잘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나요? 그딴 소리를 버젓이 짓거리는데 그나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고민마저도 싸그리 없어지더군요. 진짜 보면 볼수록 밑바닥인 인간이네 싶었습니다. 저런 지독한 이기주의자랑 내가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허세는 또 어찌나 많은지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다 자기가 나서고 돈도 척척 잘 냈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자기가 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거 그 인간 혼자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인가요? 결국 저랑 같이 일해서 번 공동의 돈이잖아요. 같이 번 돈인데 왜 맨날 지네 식구들한테만 쓰는 건데요? 제가 이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 고작 그깟 중고차 한 대 주기 싫어서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 거냐, 신우가 일하는 거 좀 도와줬다고 이혼하자는 거냐며 저보고 아주 지독하고 매정하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초에 네 돈 내 돈 철저하게 나누고 계산적으로 행동한 건 바로 너라고. 그런데 온갖 핑계와 꼼수 써가면서 네 것만 챙기고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만들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 거라고요.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돈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또 아빠의 저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혼 결정을 확고히 내렸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 결국에는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남편 혹시나 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증거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일방적으로 송금하거나 지출했던 내역들, 제 동의 없이 신우이에게 흘러 들어간 돈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이의 그 2천만 원을 저와 상의 없이 빌려준 것들.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의 시댁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증여 또는 부양으로 판단했고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낮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저는 재산도 지키면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도 물어줘야 하고 신우 사업자금 때문에 빌렸던 돈도 알아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고 그 후 남편은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구한 날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연부를 외던 전 남편은 정말 원하던 대로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 후 새로운 직장도 못 찾고 신우가 시작한다는 사업을 같이 했다는데요. 결론적으로 돈만 제대로 까먹고 신우랑 사이도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신우도 사업을 같이 하던 약혼남과 헤어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신우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혼까지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신우는 남편에게 오빠 때문에 내가 파혼당한 거라고 서로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가족만 챙길 땐 언제고 이제는 좁아 터진 집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잘 되는 일도 없이 아웅다웅 사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저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줄 알았던 그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이제 저는 그 멍청했던 호구 노릇을 완전히 그만두고 제 아이와 함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깟 밥값 30만 원이 아까워 길길이 날뛰던 남편 덕분에 오히려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으니 어쩌면 전화위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가족이 귀하면 아내의 가족도 귀한 줄 알아야죠. 큰 결심하고 그 쪼잔뱅이 남편과 갈라선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홀가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저희 엄마에게도 그동안 눈치 보여서 못했던 효도하며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